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5일 금요일 굿모닝 화이트 시작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이 부회장은 627일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앞선 대법원의 판단으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다시 수감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시 법정에 섭니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꼭 627일 만입니다. 다시 열리는 재판의 핵심 쟁점은 이 부회장의 형량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1심과 2심의 판단이 엇갈렸던 말 3마리 값 34억 원과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을 뇌물로 결론 짓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특히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뇌물의 대가가 존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 주요 계열사들인 삼성전자, 삼성생명에 대한 이재용의 지배권 강화라는 뚜렷한 목적을 갖고 대법원의 선고로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는 86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회사 돈으로도 나간 만큼 횡령 액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횡령 액수가 50억 원을 넘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돼 있어 이 부회장이 다시 수감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 측은 형량을 낮추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뇌물 공여가 적극적인 행위가 아니었고 횡령 피해를 갚았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정상 참작을 호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삼성 측은 앞선 재판처럼 파기환송심도 이 부회장의 개인 재판일 뿐이라며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대마 흡입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장남 선호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밀수하려던 대마의 양이 많았지만 풀려나면서 재벌가 봐주기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CJ그룹 이재현 회장 장남 이선호 씨가 구치소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구속된 지 48일 만에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 겁니다. 집행유예 선고받으셨는데 심경이 좀 어떠세요?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한 마음입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외에서 마약을 수입하는 행위는 마약 확산이나 추가 범죄 행위가 높아 중한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SK와 현대가 3세가 마약 범죄로 구속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참이어서 재벌가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이 씨가 반입하려던 변종 대마의 양이 상당했으며 이미 LA 등지에서 수차례 흡입한 사실까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비록 초법이긴 하나 이번에 밀수한 그 마약의 종류와 양이 굉장히 많았고 장기간에 걸쳐서 다수의 이 마약 흡입을 해왔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이선호 씨는 검찰 조사 단계부터 특혜 논란에 휩싸인 터라 솜방망이 처벌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어떤 결정을 할지도 관심입니다. 앞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에 중형을 구형한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조만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성폭행 혐의 등을 받으며 2년 넘게 해외 도피 생활을 한 김중기 전 동부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여비서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2016년엔 별장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피소됐습니다. 의혹이 불거지기 직전인 2017년 7월 미국으로 출국했던 김 전 회장은 2년 넘게 귀국을 미뤄오다 비자 연장이 거부되자 그제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곧바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 파주시의 자유로에서 3중 충돌 사고가 발생해 버스 승객 등 16명이 다쳤습니다. 경북 영천의 고속도로에서는 4중 추돌 사고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소식 박희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광역 급행버스가 난간을 들이받고 기울어져 있습니다. 곳곳엔 도로가 파손돼 있고 구급차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경기 파주에 있는 제2자유로에서
광역급행버스와 택시, 그리고 트럭이 잇따라 부딪혀 버스 승객 등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상주 영천 고속도로에서는 화물차 2대와 승용차 2대가 잇따라 부딪혀 승용차 운전자가 숨지고 다른 차량 운전자 3명이 다쳤습니다. 접촉사고가 있었고 조금 뒤에 이제 소나타가 와갖고 추돌해갖고 소나타 운전자가 사망했고. 경찰은 운전 부주의로 12톤 화물차가 4톤 화물차를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뒤집힌 차량 앞에 멈춰선 경차의 앞부분이 찌그러져 있습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부산시 망미동 도시고속도로에서 외제차가 멈춰서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튕겨나간 것을 뒤따라오던 경차가 들이받는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외제차 운전자인 한 씨가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전기가 끊기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 강원도 원주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 500여 세대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정전 위험을 줄이려고 가스 공급도 차단한 것으로 알려진 이 아파트는 변전실에 물이 차 정전이 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연일 예년 기온을 웃도는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3.5도로 선선함만 감돌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기온이 22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6도로 올 가을 들어서 가장 쌀쌀하겠습니다. 현재 내륙은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동해안 지역에는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이 지역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린 뒤 점차 개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22도, 광주 22도, 부산이 24도로 예년 기온은 2에서 4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는 오늘까지입니다. 이번 주말 서울 아침 기온이 6도까지 내려가면서 올 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하겠고요. 낮에도 기온이 20도를 밑돌겠고 찬바람이 불며 쌀쌀하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안 지역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높은 물결이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영장 기재 범죄 사실이라는 것 전체가 다 사실이 과장이거나 왜곡이거나 잘못된 법리 적용이거나 하기 때문에 어느 거 하나 우리가 다 인정한 것은 없죠. 지금 문제의 제 처남도 제 돈을 빌려서 0.99%인가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자체도 저는 이번 기회에 알게 되었는데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저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정경심 교수의 구속영장과 관련해서 우리 당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동시에 검찰개혁이란 국민의 절대 명령을 받들고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피의자 측에서도 방어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준다는 입장에서 불구속이 원칙이죠. 이 원칙하고 다르게 결정이 났기 때문에 그 결정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조국 게이트 수사가 이제야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이 게이트의 몸통, 조국 수석의 수사는 당연한 수순입니다. 청와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것과 관련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정 교수의 구속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내놓을 만한 입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들도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덧붙일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구속되자 여당은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말을 아꼈지만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당 일각에선 재판부 성토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보수야당은 정 교수 구속을 고리로 공세의 고삐를 더욱 쬐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정경심 교수 구속과 관련한 여당인 민주당의 공식 반응은 아침 회의 때 나온 이인영 원내대표의 짧은 발언이 전부였습니다. 원론적인 수준입니다. 우리 당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재판을 지켜보겠습니다. 재판을 통해 실체적인 진실이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힌 지도부 반응과 달리 당 내부에선 재판부를 성토하는 발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서른 최고위원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법원에 항의성 메시지를 보냈고 홍익표 수석 대변인은 영장 발부가 유무죄를 확정하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다툼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피의자 측에서도 방어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준다는 입장에서 불구속이 원칙이죠. 조국 정국을 거치며 당 지지율 상승으로 재미를 본 보수야당은 공경기는 지금부터라는 입장입니다. 관역을 청와대로 옮긴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건을 권력형 범죄로 규정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과 정권 실세들이 가담한 권력형 범죄, 권력형 게이트를 보다 철저하게 수사해서 낱낱이 진상을 밝혀내야 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정 교수의 범죄 행위를 조 전 장관이 어디까지 알고 공모했는지 밝혀내야 한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직접적인 소환 조사가 빨리 이루어져서 이 조국 사태가 빨리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는. 이렇게 여야의 대치전선이 가팔라지면서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논의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해 야당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여당으로선 조국 전 장관 수사 상황이 협상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차명 주식 보유 의혹과 관련해 자신이 검사라면 뇌물수수 혐의에 집중할 것이라는 발언이 민주당 내부에서 나왔습니다.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한 종합편성 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 교수가 호재성 공시 직전에 시가보다 싼 가격으로 주식을 대량 매집했다면 자신이 검사라면 이게 뇌물인지에 수사를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 전 장관 오촌 조카의 재판이 오늘 시작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장관 오촌 조카 조범동 씨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을 진행합니다. 공판 준비 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씨가 직접 출석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를 둘러싸고 늘 따라다니는 해묵은 반론이 하나 있습니다. 공수처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인데요. 사실인지 팩트와이에서 따져봤습니다. 한동호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 수사처 개념이 등장한 건 1996년 참여연대가 입법청원을 하면서부터입니다. 이후 23년 동안 19개 법안이 제출됐지만 단 한 건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늘 등장하는 반론 가운데 하나는 위헌 논란입니다. 우리 헌법은 국가의 모든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 3권으로 분류하고 거기에 속하지 않은 권력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은 우선 위헌이고. 패스트트랙에 올라온 두 법안을 보면 공수처가 독립기관인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위헌은 아니라는 게 헌법학자들의 공통된 해석입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의 선례로 이미 국가인권위원회가 존재합니다. 위헌이 아니다라고 헌법재판소가 이미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가 생명인 그런 기관에 있어서는 꼭 독립기관으로 설립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단 섣부르게 운영하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에 검사의 기소권을 주는 게 위헌이라는 주장. 하지만 기소권은 헌법이 아니라 일반 법률 조항입니다. 기소권은 어디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헌법에 명시된 규정은 없는 것 같고. 네, 검찰청법에 형사소송법에. 예, 그건 이제 법을 개정해서 네. 지금 기소 독점이 문제라면 그걸 분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찬성합니까? 뭐 가능할 예,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만약에 생각합니다. 수사 기소권을 검사의 영장 청구 조항은 헌법에 있지만 공수처법에 따라 공수처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특검법이 통과되면 검찰청 소속이 아닌데도 특별검사가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군사법원법 위반이고 헌법 제110조 위반입니다. 왜냐? 군인은 헌병이나 군 검찰관이 조사를 해야 됩니다.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장성은 군 검사가 수사해 공소를 제기하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공수처법으로 공수처 검사에게 권한을 주거나 지금 검찰처럼 군 검찰과 합동 수사를 하면 될 일이지 위헌은 아닙니다. 군사법원을 안 둔다고 해서 위헌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군사법원을 두었다고 해서 반드시 군사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의 수사권을 군수사기관에 줘야 된다. 그것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수처 설치가 부적절하다거나 부작용이 있을 거라는 우려는 제기할 수 있고 깊이 있는 논의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른 해묵은 위헌 주장을 꺼내는 건 반대를 위한 반대로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YTN 한동훈입니다. 대검찰청은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해 불기소 이후 통지서의 직인을 근거로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책임을 제기한 군인권센터 측 주장을 거듭 반박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당시 계엄령 문건 합동수사단이 김학이나 강원랜드 사건을 맡은 독립된 수사단과 마찬가지로 민간인에 대한 처분은 관할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가 전결로 처리하도록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만석 당시 합수단장도 YTN과 전화통화에서 자신이 중앙지검 소속 검사로서 전결로 사건을 처리했고 윤 총장은 조금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검찰의 해명을 군인권센터가 다시 반박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를 내고 당시 불기소 2호 통지서에 서울중앙지검장의 직인이 찍혀 있다며 최종 책임은 합동수사단장의 상관이었던 윤석열 지검장에게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이 책임을 회피하는 건 비겁하고 무책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2달 연속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이달 소비자 심리지수는 98.6으로 지난달보다 1.7포인트 올랐습니다. 항목별로는 서울 아파트값이 오름세를 지속하면서 주택가격 전망이 6포인트 상승한 115를 기록했고 취업기회 전망도 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물가 수준 전망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2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또 향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어떻게 전망하는지 보여주는 기대 인플레이션율도 0.1%포인트 하락한 1.7%를 기록하며 지난 2002년 2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올해 성장률 2% 달성도 사실상 어렵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종합감사에선 국정감사에선 이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4분기에 전분기 대비 0.97% 정도 이상 되면은 2%가 달성이 가능하고요. 4분기까지 하여튼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총동원을 해서 2% 이상을 좀 달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세계무역기구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대외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할지를 결정해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지 않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중점 과제로 추진해온 지역 상생형 일자리 협약이 6번째로 군산에서 체결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해서 군산이 전기차의 메카로 우뚝 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전기차 분야 투자기업과 지역 노조, 군산시 등이 함께하는 군산형 일자리 협약식에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군산형 일자리는 중소벤처기업 위주의 전기차 컨소시엄 기업들이 군산 새만금 산업단지에 2022년까지 4천억여 원을 투자해 일자리 1,900여 개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로 걱정이 많았는데 이제 전기차 생산 라인이 다시 돌아가게 됐다면서 군산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기원했습니다. 지역의 신산업 육성 의지, 노사민정의 대타협, 그리고 정부의 지원이 더해져 군산은 전기차 메카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군산이 자율주행 시험장, 전기차 전문 인력 양성 등으로 전기차 생산에 매우 좋은 환경을 갖춰 세계 전기차 시대의 주인공이 될 거라고 문 대통령은 격려했습니다. 정규직 채용 비중이 높고 원청과 하청의 수평적 협력 관계, 기준 임금 지역 공동교섭, 사업장별 임금 격차 최소화 방안 등을 평가하며 군산형 일자리의 상생 수준이 최고라고 지켜세웠습니다. 이번 협약엔 민주노총 군산시 지부가 초기부터 참여했으며 문 대통령은 지역 양대 노총이 상생의 역량을 보여줬다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상생형 일자리로 지역의 미래는 더 밝아지고 우리는 함께 더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역과 함께, 국민과 함께 상생형 일자리를 응원합니다. 지난 1월 광주에서 시작된 지역 상생형 일자리는 이제 모두 6곳으로 늘었습니다. 청와대는 상생형 일자리 확산이 신규 투자와 40대 일자리 창출, 사회적 대타협 분위기 조성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반도국가라는 지정학적 이점을 살려서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국가로서 평화와 번영을 이루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펠리페 6세 스페인 국왕 등이 참석한 한 스페인 비즈니스 포럼에서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관문인 스페인은 한국이 꿈꾸는 모습이라며 이같이 말하고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분야의 양국 협력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어제 아베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가졌습니다. 한일 두 총리는 한일 관계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외교 당국 간 대화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추은호 기자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아베 총리의 회담은 당초 예정 시간보다 2배가량 늘어난 21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당초 면담이라고 발표했던 양국 정부도 회담으로 표현을 바꿔 사용했습니다. 경색된 관계가 더 이상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데 공감이 이뤄졌습니다. 상황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당국 간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는 말씀은 약간의 변화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이 총리는 한일 관계의 경색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 외교 당국 간 대화를 포함한 다양한 소통과 교류를 촉진시키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베 총리도 외교 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하자고 답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베 총리는 국가 간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총리는 한국은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을 존중하고 준수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또 레이와 시대의 개막을 축하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희망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습니다. 친서에는 양국 현안이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서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자는 문구가 담겼습니다. 문 대통령의 친서를 받은 아베 총리는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정부는 양국 총리회담을 계기로 관계 개선에 분기점이 마련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간 대화가 공식적이고 그리고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쿄에서 YTN 추은호입니다. 이낙연 총리와 아베 총리의 회담에 대해 일본의 주요 언론 매체들은 대체로 평행선을 달린 회담이었다는 쪽에 무게를 뒀습니다. 교도통신은 아베 총리가 한국의 국가 간의 약속 준수를 또 요구한 건 한국이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의례적 회담이라는 박한 평가도 나왔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번 회담을 일왕 즉위식 참석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의례적으로 하는 회담 중 하나로 보고 있다는 외무성 간부의 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남동부 산업단지의 냉동 컨테이너에서 발견된 시신 39구의 신원이 중국인으로 파악됐습니다. 미립국 참변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19년 만에 또다시 일어나자 런던 주재 중국 대사관은 충격과 비통에 휩싸였습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시신 39구를 실은 화물 트럭이 워터글레이드 산업단지로 이동하는 모습이 CCTV에 잡혔습니다. 최저 영하 25도의 냉동 컨테이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람들이 중국인으로 추정된다고 에식스 경찰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사망자 39명 중 남성이 31명, 여성이 8명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국인이 위험을 무릅쓰고 영국에 미입국하려다 목숨을 잃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But these new routes sometimes are harder, are more riskier, and this also means that they put the life of the people that travel with them at extreme risk, as in this tragedy. 이에 따라 영국 경찰은 인신매매나 미입국 등을 주선하는 범죄 조직이 연루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벨기에 검찰과 공조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지난 22일 벨기에 제브리에를 출발해 영국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Up to now, we have a lot of questions and not a lot of answers. We even don't know which road was followed by the truck in Belgium. 사망자들이 중국인으로 추정됨에 따라 영국 주재 중국 대사관은 비통에 잠겼습니다. 지난 2000년에 중국인 미립국자 58명이 트럭 컨테이너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냉동 컨테이너가 발견된 장소에는 피해자들을 애도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방글라데시 남성 16명이 10대 여학생 몸에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방글라데시 법원은 현지 시각 24일 이 같은 지시를 내린 이슬람 학교 교장을 포함한 남성 16명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누스라트 자한 라피라는 18살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뒤 변호인단은 외부 대응을 자제한 채 구속적 부심 청구 여부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도 정 교수 관련 혐의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소환 조사 시기를 겨울질하고 있습니다. 범죄 심리 분석 전문가 출신으로 인지도가 높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최악의 국회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철희 의원에 이어 단 강파급 초선 의원들이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중진 물갈이로 인적 쇄신을 노리던 민주당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국회 충돌 사태 수사 대상인 당 소속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공천 때 가산점을 주겠다는 방침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도 거부하는 와중에 나온 부적절한 처사라는 당 안팎의 비판 속에 내년 총선 인적 쇄신을 놓고도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한일 총리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대화 필요성을 말하면서도 국가 간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고 이낙연 총리는 한국이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을 존중해왔다고 답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기존 입장차가 여전하다며 평행선 의례적 회담으로 평가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구속한 검찰은 이제 조 전 장관의 소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 혐의에 조 전 장관도 연루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준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경심 교수 변호인단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외부에 별다른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채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 건강 상태를 고려해 구속이 합당한지 따지는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계획이 없다는 말 외에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앞서 정 교수 측은 영장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법원은 오히려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된다고 판단했습니다. 11개 혐의를 전면 부인한 변호인단 전략이 자충수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영장 기재 범죄 사실이라는 것 전체가 다 사실이 과장이거나 왜곡이거나 잘못된 법리 적용이거나 하기 때문에 어느 거 하나 우리가 다 인정한 것은 없죠. 정 교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조만간 조국 전 장관을 직접 불러 정 교수 관련 혐의에 연루됐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서울대 인턴 증명서에서 비롯된 입시 부정 혐의와 증거인멸 관련 혐의 등 11개 가운데 적어도 4가지 이상 혐의에 조 전 장관이 연루된 것으로 일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초쯤 조 전 장관을 소환하는 방안을 신중하게 저울질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으로 공개 소환을 전면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조 전 장관도 비공개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된 지 10시간 만에 아들과 함께 구치소를 찾아 첫 면회를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검찰청 감찰부장은 이번 수사를 두고 제기된 인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 증거가 나오면 수사 종료 후 감찰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밝혀 전반적인 수사 과정을 다시 점검할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YTN 전준영입니다. 검찰이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에 대한 고발 사건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유 이사장을 고발한 사건을 최근 형사 3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단체는 유 이사장이 유튜브 채널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위헌적 쿠데타로 표현했다는 이유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논란으로 국정 지지도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과 경제, 교육까지 국정의 모든 사안을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공직 기강 잡기에 나선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상대적으로 청와대 참모진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정경심 교수 구속 이후 청와대는 아무런 입장도 내지 않았습니다. 사법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조국 전 장관의 인사검증과 관련된 문제인데도 책임 있는 언급은 삼가는 분위기입니다.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과 경제, 교육, 공정사회 등 모든 핵심 현안을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 인선에 시간이 걸린다고 못 받고 차관에게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검찰 내에 어떤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그 기능이 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직접 보고를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 관련 장관들도 10달 만에 한자리에 불러 모았습니다. 필요한 건설 투자는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서민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 공급을 최대한 앞당기고 시정연설에서는 입시제도 개편 계획을 직접 언급하더니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도 마련하겠습니다. 교육 관련 장관회의도 처음으로 소집했습니다. 현재 20% 수준인 수능 위주의 정시 모집 비중은 40% 선에서 논의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고교 서열화 해소나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조사도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1일에는 공정사회를 위한 반부패 협의회 첫 회의를 주재합니다. 다음 주 조국 전 장관 소환 가능성도 있어서 윤석열 총장과 문 대통령이 만나는 장면에 관심이 쏠립니다.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문 대통령이 모든 핵심 국정 현안을 주도하는 모습에서는 집권 3년차 개혁의 성과를 내야 한다는 뚜렷한 의지가 엿보이지만 갈등 사안에 대한 일부 반대 의견과 비판에도 직접 응답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범죄 심리 분석 전문가로 유명세를 떨친 뒤 국회에 입성했던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표 의원은 최악의 20대 국회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철희 의원에 이어 간판급 초선 의원들이 연달아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중진 물갈이로 인적 쇄신을 노리고 있는 민주당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나연수 기자입니다. 2015년 12월 정치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겠다며 정계 입문을 알린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2019년 10월 사상 최악 20대 국회에 책임을 지겠다며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의정활동하면서 보람도 많이 느끼고 그렇긴 했지만 이 정쟁이라는 것 앞에서는 너무 이제 자괴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유명 프로파일러 출신인 표 의원은 문재인 당시 대표의 영입 1호 인사로 정계 입문해 20대 총선에서 높은 득표율로 국회에 입성했지만 그동안 고민이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같은 당 이철희 의원이 정치에 한심한 꼴이 부끄럽다며 불출마를 선언한 지 나흘에 만에 같은 결심을 굳힌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고 또 다른 분들이 저보다 더 강하고 의지가 굳센 분들이 와서 하면 될 것 같고. 간판 초선 의원들의 이딴 불출마 선언에 개혁 공천을 준비하던 민주당 내부는 심란해졌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의 대상이 당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이른바 중진 물갈이론으로 반전을 꾀하려던 상황이었습니다. 300명 중에서 6명 정도만 7명 정도만 신뢰를 받고 나머지는 다 신뢰를 못 받는 그런 국회의 모습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신뢰를 못 받는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정작 간판급 초선 의원들이 먼저 물러나면서 인적 쇄신을 통한 개혁 이미지가 흐려지진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나가야 할 사람은 안 나가고라는 씁쓸한 자조가 민주당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정국에서 이탈한 중도층 표심을 개혁 공천으로 붙잡으려던 지도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나윤수입니다.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 의원들에게 내년 총선 공천에서 가산점을 주겠다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두고 한국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총선을 겨냥한 인적 쇄신 방안을 놓고도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당연히 수사 대상인 분들은 앞으로 공천 과정에서 가산점이 있을 것이다. 검찰의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 사이에 동요가 일자 나경원 원내대표가 던진 이 한마디에 당 안팎에서는 파장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술렁이는 의원들을 다독이는 차원이라고 해도 국민 상식에 반하고 지나친 면이 있다면서 부글부글 끓는 의견도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개 비판도 잇따랐습니다. 당선이 가능할지 또 국민적 영향에 부합할지에 대해서는 그 공정심사위원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판단할 문제지 어떤 특정인이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다. 원내대표가 공천에 대한 소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마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정치적 수사로 오는 12월 임기가 만료되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총선까지 재신임을 위해 공천 가산점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임기가 마치면은 많은 의원들이 또 그 원내대표 자리에 도전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두 번이라도 나온다면은 이 원내대표는 경선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공천 가산점이 확정되면 60명에 이르는 현역 의원이 혜택을 받기 때문에 정치 신인의 진입 장벽이 높아지면서 인적 쇄신도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총선 공천 과정에서 서울 강남권과 영남권 등 한국당 전통적 강세 지역의 3선 이상 의원 교체설이 지도부 내에서 거론되는데 해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뒤숭숭한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공천이 아니라 민생을 살리는 공천, 제가 말씀드린 경제를 살리는 공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기준을 어디라고 하고 어디 다른 곳이라고 달라질 수는 없겠죠. 한국당 3선 이상 의원은 모두 36명인데 서울 강남권과 영남 의원들만 16명에 이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은 이번 달 말 총선을 대비한 1차 인재 영입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 개인 관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내신 기자 브리핑에서 우리 국민의 관광은 결국 통일부 차원에서 그것을 허락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의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시찰 발언과 관련해 시설이 재개되지 않은 데 대한 좌절감과 실망감의 표현이 일정 부분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격적으로 금강산의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한 이유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이 꾸준히 늘고 있는 점도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입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욱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최근 중국 관영 CCTV에 방송된 북한 강원도의 마식령 스키장입니다. 마식령 지역은 원산 금강산 관광지대와 연결해 북한이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관광지입니다. 按照规划，该地区将划分为圆山、金刚山、通川、世王寺、马西岭滑雪场和云林瀑布等6个区域进行开发。开发完成以后，预计将会吸引更多的游客到此游览。 중국 관영 언론이 북한 관광 홍보에 적극적인 것은 지난 6월 북중 정상회담의 영향이 큽니다. 당시 시진핑 국가주석은 평양을 방문해 북한 경제를 힘껏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UN 대북 제재에서 제외된 관광 분야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북한을 찾는 중국 관광객이 늘면서 방북 인원을 제한할 정도입니다. 个别多，今年朝鲜都限额了，走不出去。朝鲜接待不过来了，每天呢就限定人数。今年整个这朝鲜呢，这个旅游特别火。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지역의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한 것에도 이런 자신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평양과 개성 등에 몰리던 관광객이 동해안 쪽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다소 경색되면서 북중 관계는 순풍을 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서면서 인접국인 중국인의 북한 방문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어제 이낙연 총리와 아베 총리의 회담이 2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일본 언론은 대화의 필요성은 서로 인정하면서도 기본적인 입장차는 여전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평행선 회담, 의례적 회담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이낙연 총리와 아베 총리의 회담 결과를 일본 외무성은 3가지 부분으로 정리해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우선 이 총리의 취임 후 첫 일본 방문을 환영하고 일왕 즉위식 참석과 태풍 피해에 대한 위로에 감사한다는 뜻을 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악화한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한국이 국가 간 약속을 지켜달라고 재차 요구하면서도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와 교류의 중요성에 대해선 이 총리와 뜻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明確かつ一貫した立場をしっかりと伝えたことは一定の意味があったと思います。対話の重要性について認識を共有できたことも一定の意義があったのではないか。 이 같은 회담 결과에 대해 일본 언론들은 핵심 이슈인 징용 문제에 대해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부분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교도통신은 국가 간 약속 준수를 강조한 아베 총리 발언은 한국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다는 기존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韓国が国と国との約束を遵守することによってきっかけを作る必要がある。こう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 이에 대해 이 총리는 한국이 청구권 협정을 잘 지키고 있다고 말해 회담은 평행선으로 끝났다고 평가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의례적 회담이라는 제목을 붙이며 박한 평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는 이번 회담을 일왕 즉위식 참석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의례적으로 하는 회담 중 하나로 보고 있다는 외무성 간부의 말을 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또 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 현안에 대한 냉정한 대응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총리가 전한 문재인 대통령 친서에는 제3국에서 열리는 국제회의를 계기로 정상회담을 하자는 제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무임승차는 있을 수 없다는 강도 높은 표현까지 동원하며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분담을 압박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의를 진행 중인 상황이어서 비슷한 수준의 고강도 압박이 우려됩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유럽을 방문 중인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나토 회원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했습니다. 무임승차는 있을 수 없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동맹 유지를 위해 모든 회원국이 공정한 몫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re can be no free riders to our shared security.
regardless of geographic location, size, or population, all must do their part to help deter war and defend the alliance. 그러면서 나토 회원국 모두가 2014년 국내 총생산의 2%를 국방비로 지출하기로 했지만 8개 나라만 약속을 지켰다고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Cumulatively, the allies have planned $100 billion in defense spending increases through the next year, a laudable feat. But as we've all agreed, quote, we can, must, and will do more.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해온 동맹국들이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의 연장선입니다. 문제는 이런 압박이 우리에게도 같은 무게로 가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내년 이후 적용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와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정부가 부담한 액수는 1조 389억 원. 미국은 주한미군 운용 비용이 연간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에 이른다며 대폭 인상을 요구해 왔습니다. 정부가 재무 전문가를 협상 대표로 내세우긴 했지만 미국 정부의 기조가 이처럼 강경한 만큼 이번 협상은 어느 때보다 힘겨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오늘 낮까지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진 뒤 밤부터는 찬바람이 불어오겠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기온이 뚝 떨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6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낮겠고요. 낮 기온도 15도로 오늘보다 7도가량이 더 낮겠습니다. 늦가을로 접어들면서 전국에 단풍이 빠르게 물들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단풍이 이미 절정에 달했는데요. 주말 산행길에 오른다면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전국이 맑은 가운데 동풍이 부는 동해안 지역에는 약하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비가 조금 더 온 뒤 그치겠고요. 낮 동안에는 전국에 구름만 가끔 많겠습니다. 다만 밤부터 중부지방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 어제보다 조금 내려가서 선선하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대전 22도, 부산은 24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올해 3분기 경제 성장률이 부진하게 나타나면서 올해 성장률 2% 달성도 사실상 무산됐다는 분석입니다. 내년 경기 상황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전망은 엇갈립니다. 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보는 근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외 환경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최근 무역 분쟁과 관련한 부분적인 합의를 하는 등 대외 환경이 올해보다는 개선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또 지난해 말부터 급격히 나빠졌던 반도체 업황도 조금씩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내년 500조 원이 넘는 확장적 예산도 경기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종합 고려에서 저희가 최대한의 숫자로 9.3%를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규모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견지만 되더라도 저희는 내년 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반면 민간의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경제를 바라보는 미국과 중국의 관점의 차이가 워낙 커 근본적인 합의까지는 오랜 진통을 예상하기 때문입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로 시장이 냉각되면서 내년에도 건설 투자의 부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무엇보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민간 영역의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이 걸림돌입니다. 우리 수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반도체 업황의 개선 시기가 갈수록 늦어지면서 우리 수출도 부진한 가운데 최근 들어서 심화되고 있는 건설 경기의 침체가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국은행의 기대와는 달리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연 2% 성장률 달성은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의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할지 말지를 오늘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포기 쪽으로 무게가 기웁니다. 포기하게 되면 농업계가 큰 타격을 입게 되는데요.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김태민 기자입니다. 3박 4일의 방미 일정을 마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인천공항 입국장으로 들어섭니다. 유 본부장은 미국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WTO 개발도상국 지위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개도국 문제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우리 농업의 민감성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그러한 우리의 입장을 전달을 하였습니다.
WTO 개도국 지위 논란은 지난 7월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발언으로 촉발됐습니다. OECD 가입, G20 회원국 등 선진국 기준을 충족한 나라들이 아직도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며 특혜를 받고 있다면서 딱 꼬집어 한국을 비롯한 몇 나라를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미국이 내건 선진국 조건 4가지에 모두 해당하는 탓에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면 무역 마찰을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농업 분야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외국산 농산물에 부과하던 높은 관세가 줄어들 수 있고 쌀 직불금 같은 농업 보조금 역시 절반 가까이 줄여야 해서 우리 농산물의 가격 경쟁력이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농민단체 등과 간담회를 열고 대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 대안이 제시됐지만 농업계의 반대는 여전히 거셉니다. 농업 부분에 대한 대책, 또 개도국 지위 포기 좋습니다. 농민을 상대로 개도국 탈퇴한다는 거 얼마나 저희들도 뿌듯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해 산업에 대한 건 대책은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대외경제장관 회의에서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릴 거란 관측이 높습니다. 정부 발표 이후 더욱 거세질 농업계의 혼란과 반발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둔 상황이지만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은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이 지난주보다 0.08% 올라서 17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거래 합동점검과 분양가 상한제 시행 예정으로 재건축 단지 매수세는 위축됐지만 일부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문의가 늘면서 상승폭이 커졌습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상주 영천고속도로 상주 방향 화산분기점 근처에서 화물차 2대와 승용차 2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맨 뒤에서 들이받은 승용차 운전자 A씨가 숨지고 3명이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비산시가 경기 파주시 제2자유로 운정 방향 탑골 지하차도 부근에서 택시와 버스가 부딪히고 뒤따르던 1톤 트럭이 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14명과 버스 운전자 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춘재가 추가로 자백한 9살 초등학생 살해 사건 당시 경찰이 타살 정황이 드러난 유류품을 발견하고도 단순 가출 사건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가족은 유류품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까맣게 몰랐는데 경찰은 30년이 지나서야 시신을 찾겠다고 나섰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지난 1989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9살 김모 양이 행방불명됐습니다. 화성 8차 사건 이후 10달이 지난 때였습니다. 이춘재는 최근 김 양도 자신이 성폭행하고 살해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당시 경찰은 김 양이 사라지고 5달쯤 지나 근처 야산에서 치마와 책가방 등 유류품 10여 점을 찾아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속옷 등 3점에서는 혈액까지 검출됐습니다. 타살이 충분히 의심되는 상황. 경찰도 연쇄살인의 피해자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자 단순 실종으로 사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기록에는 김양을 가출인으로 표기했습니다. 그런데 김양의 가족은 최근까지도 타살 정황은커녕 유류품이 발견됐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당시 경찰이 사건을 의도적으로 덮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부담이 됐겠죠. 범인을 특정을 못하고 있었으니까. 시신이 발견이 안 됐다는 이유로 아마도 가출로 처리했던 걸로 보이죠. 이영학 사건 때도 중학생, 여중생 가출했다고 처리했다가 난리가 났던 거잖아요. 경찰은 30년이 지나서야 김양의 시신을 찾겠다고 나섰지만 아직 유기된 장소도 못 찾고 있습니다. 이춘재가 시신을 버렸다고 진술하는 곳과 당시 유류품이 발견된 장소가 서로 다르고 지형도 많이 바뀌어 특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일단 두 장소는 100여 미터 거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춘재와 당시 수사 관계자,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정밀 수색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태국에서 20대 한국인이 흉기에 찔려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일어나
현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현지 의료진은 위험한 고비는 넘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국 현지 시각으로 새벽 1시 반쯤 파타야의 한 도로에서 28살 박모 씨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현지인 택시기사가 발견했습니다. 박 씨는 흉기에 수차례 찔린 뒤 의식을 거의 잃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경과는 하루 정도를 두고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고 의사 소견이 그렇습니다. 다만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위급한 상황은 넘어간 것 같다. 사건 현장 주변에 서 있는 승용차 안에서는 흉기와 현금 40만 바트, 약 1,500만 원이 발견됐는데 차량은 박 씨의 소유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범행을 벌인 뒤 박 씨 차량에 흉기를 두고 달아난 것으로 추정하고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해자의 여자친구와 지인들이 한국인이 용의자일 거라는 진술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맞는지에 대해서 주변인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국 대사관은 바로 영사협력원을 현장에 파견해 사건 경위를 파악했고 현지 경찰에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영화에 나오는 레이저 광선검은 힘을 들이지 않아도 어떤 물체든 깔끔하게 잘라내죠. 이 레이저를 활용해 크고 두꺼운 금속을 잘라내는 기술을 국내 연구진이 개발해 원전 해체 작업 등에 쓰일 전망입니다. 이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8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원자로동 시설 대부분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방사선량이 많이 남아 시설 해체에 어려움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연구진이 원전 설비를 광섬유 레이저로 절단하는 기술을 개발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원격 제어에 굉장히 유리하고 2차 폐기물이 적어서 원전 해체 폐기물 처리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레이저 기술입니다. 원전 해체 작업은 대형 설비를 작게 잘라낸 뒤 방사능 오염을 제거하고 원래 환경으로 복원하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원자로 내부 구조물은 스테인리스와 탄소광 등 두꺼운 금속으로 이루어져 절단이 쉽지 않고 2차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물속에서 100mm 금속까지 절단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레이저를 사용하는 다양한 곳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음속 노즐이 물속에서 공기층을 형성해 레이저 빔이 지나가는 길을 만들기 때문에 효율성이 기존보다 4배 이상 높다는 설명입니다. 저희가 개발한 기술들이 세계 기술 수준 대비 우수한 성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원전 해체 시 적용을 하고 이를 발판으로 세계 시장 나간다면 충분한 국가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레이저와 원자력 해체 분야의 융합연구로 일궈낸 이번 연구 결과는 레이저 분야 6개 국제 학술지에 실려 우수성을 알렸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엄마, 이가탄. 친구야. 아버님, 이가탄. 많은 분들이 이가탄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효과도 만족도 역시 이가탄입니다. 아시죠? 이가탄. 본 적 없는 라이프 케어 매출 1위 더 리본에어 해피엔딩 상조의 더 리본 결이 다른 결혼 플랜 기본 판타스틱 루즈 여행 매출 1위 고객 감사 더 리본 본 적 없는 라이프 케어 매출 1위 더 리본과 행복해요. Born to be life 도알 라이프 케어 더 리본. 여러분 집에 소화기 어디 있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다고요? 불나면 어떡해요? 오! 이것은 꽃병 소화기 파이어베이스. 곁에 둘 수 있어 천만다행이죠? 당신의 봄 삼성화재.
프로야구 최후의 승자를 가리는 한국 시리즈가 한창입니다. 일단 두산이 2연승을 거두면서 유리한 위치를 점했습니다. 이번 두 팀의 대결에서는 선수들의 다양한 사연과 돌방 행동들 등 전력 외적인 변수들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허재영 기자입니다. 이틀 동안 9번 타석에 들어서 단 한 개의 안타만 쳐냈던 박건우가 다시 승부를 결정짓는 순간을 맞닥뜨립니다. 배트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공은 중견수 앞으로 흐르고 2루 주자가 홈을 밟으며 극적인 역전 끝내기 안타로 연결됩니다. 승리를 확정한 순간 박건우는 고개를 파묻었고 뜨거운 눈물은 한참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24타수 1안타 타율 4푼 1리. 최악의 성적으로 우승을 SK에 내줬던 지난해 한국 시리즈의 기억이 떠오른 겁니다. 올해도 얼마나 힘들어야 되나, 남들 반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좀 준비했는데 또 1차전에 혼자 또 난타를 못 치고 해서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가을만 되면 유독 작아졌던 두산의 중심 타자 박건우. 중요한 순간 마침내 한 방을 쳐내고 흘린 뜨거운 눈물에 동료들도 팬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산이 짜릿한 역전승에 환호하던 순간이 키움에게는 악몽의 밤이 됐습니다. 이틀 연속 믿기 힘든 역전패의 희생양이 된 것도 모자라 주전 3루수 송성문의 막말 파문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상황도 당황스럽습니다. 팬 여러분들께 실망을 시켜드린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상대 선수의 부상 전력을 조롱한 송성문의 막말로 팬들의 거센 비난을 받는 데다 두산 선수들의 투지를 자극하는 계기까지 마련해 준 겁니다. 박건우의 뜨거운 눈물과 송성문의 막말 파문, 프로야구 가을 잔치에 몰아치는 경기 외적인 변수들이 남은 시리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한국 시리즈 사상 처음으로 2경기 연속 끝내기로 승부가 갈린 가운데 오늘 3차전에서는 외국인 선발 투수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잠실 홈에서 열린 1, 2차전을 모두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이끈 두산은 후렌코프를, 벼랑에 몰린 키움은 브리검을 각각 선발로 내세웁니다. 후렌코프는 올 시즌 9승 8패 평균 자책점 3.61로 주춤했지만 키움을 상대로는 3경기에 나서 평균 자책점 2.60으로 잘 던졌습니다. 올해 키움의 1선발로 활약한 브리검은 준 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에서 각각 한 경기씩 등판해 13과 3분의 2이닝 동안 3점만 내주는 역투를 펼쳤습니다. 24개 팀으로 출전 규모가 커지는 2021년 피파 클럽 월드컵이 사상 처음으로 중국에서 열립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평의회에서 만장일치로 2021년 클럽 월드컵 개최지를 중국으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6개 대륙의 클럽 대항전 우승팀과 개최국 클럽 한 팀을 합쳐 7개 팀이 출전하는 클럽 월드컵은 2021년부터 24개 팀으로 확대합니다. 네, 오늘 나오실 때는 퇴근길 찬바람에 대비해서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내일과 모레 서울 아침 기온이 6도까지 뚝 떨어지겠고요.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하겠습니다. 낮 기온도 내일은 15도로 오늘보다 7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은 춥지만 주말 동안 하늘 표정 자체는 맑겠습니다. 늦가을로 접어들면서 단풍도 빠르게 물들고 있는데요. 강원도는 이미 단풍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주말 산행길에 오른다면 옷차림 따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까지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은 비가 약하게 이어지겠습니다. 퇴근길 무렵 중부지방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보다 조금 더 낮습니다. 서울 14.1도, 대전 12.3도, 부산 17.2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더 낮겠습니다. 서울 22도, 광주와 대전 22도, 부산 24도가 예상됩니다. 쌀쌀한 주말이 지나고 다음 주 초반에는 서울 등 중서부 지방에 가을비가 지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